얘들아 안녕. 자, 이번 시간은 15강입니다. 조선 정치의 변동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붕당 정치부터 탕평 정치기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영상을 찍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보다가 여러분 중간중간 선생님 목소리가 좀 갈라지거나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목감기를 걸려가지고 저러고 있구나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더 좋은 목소리로 녹화를 해야 하는데 건강 이슈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우리 이번 강의에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했던 붕당 정치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붕당 간의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키워드까지 정말 다 너무나 중요한 친구들이야. 1번 키워드는 현종이라고 하는 국왕시기 때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현종의 아버지였던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는 이유로 발생한 상복기간을 둘러싼 논쟁. 이거 무슨 논쟁이라 했었지? 맞아. 예송 논쟁. 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요. 현종 이후 숙종 시기 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집권하는 붕당을 갑자기 바꿔버리는 거야. 갑자기 서인만 등용을 시키다가 또 서인이 말을 안 들으면 싹 다 죽여버리고 또 남인만 등용시켜 남인이 말을 안 듣면 싹 다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집권하는 붕당을 급격하게 교체하는 현상이라고 해서 우린 이 사건을 환국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탕평정치죠, 여러분들. 탕평정치. 이 탕평정치의 시작을 여러분들 학원이나 또는 교과서나 교재 같은 거 보시면 깊게 써 있는 경우에는 숙종 때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숙종 때 시작한 게 맞아. 근데 본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붕당을 고르게 균등하게 등용을 시키고 붕당 간의 대립을 막으려고 하는 탕평의 정신은 숙종 이후였던 영조 시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평 정치하면 영조와 정조 시기 때가 전성기였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붕당 정치기라고 하는데 그럼 붕당은 무엇인가 부터 봐야 되겠지.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붕당이라고 하는 이 당파는 애초에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만들었던 정당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림들은 어떻게 붕당이라는 걸 만들었을까? 두 가지의 경우가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학문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학문만 똑같다고 모이진 않아요. 이들은 정치적인 입장도 서로 같아야 돼. 그래서 붕당이라는 한자를 잘 보면 붕당할 때 이 붕은 벗붕자야. 친구들. 얘들아,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만나는 거지. 이 사림들의 학교가 어디였냐면 서원이었어. 근데 그 서원에서는 스승님한테 학문을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학문적 견해가 같다라는 거는 같은 서원 출신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스승님이 같다라는 뜻이야. 그 두 번째, 정치적 입장이 같다라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방향이 맞아야만 하나의 무리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두 번째 있는 한자는 무리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붕당은 스승도 같아야 되고 정치적 입장도 같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붕당 공부할 때 어떤 스승을 모시고 있었는지도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 먼저 정리해 볼까요? 자, 원래 사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이 있었는데 선조 시기 때 동인과 서인이라고 하는 붕당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먼저 이 동인이라고 하는 붕당 같은 경우에는 김효원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뭉쳤던 붕당이었었고요. 심의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뭉친 붕당은 서인이라고 하는 붕당이었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붕당이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조라고 하는 육조 중에 한 부서에 전랑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거든. 근데 이 이조 전랑에 자리를 두고 사림 세력들끼리 대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도대체 이조 전랑이 어떤 자리인데 막 영의정도 아닌데 좌의정 우의정도 아닌데 여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유가 뭐냐면 이조로 따지면 이조의 대빵은 이조 판서야. 그럼 이조 전랑은 판서보다는 낮은 직급이거든. 근데 얘가 거의 판서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
보통 조선시대 때 관리들한테 너 어디에 가고 싶어?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사야 얘들아. 왜 그러냐면 이 3사 관리를 거쳐야만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에 해당하는 의정부로 진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3사의 관리는 모두가 꿈꾸는 곳이다 라고 해서 요직 중에서도 당시 3사의 관리의 이름을 적어놓은 장부가 푸른 색깔이어서 여길 청요직이라고 불렀어. 3사에 가야 의정부까지 올라가고 내가 고관, 높은 관직에 앉을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3사의 관리가 되고 싶은데 이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조 전랑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조 전랑은 자기의 다음 사람인 후임자를 추천해서 뽑을 수도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조 전랑이 어떤 사람 쪽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자기가 믿고 따르는 사람 쪽이었으면 그 사람 무리에서 3사도 나오고 후임자도 그쪽 사람에서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동인에서 이조 전랑이 나왔어. 그럼 3사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대부분 갈까? 동인 쪽 사람들이 가겠지. 또 후임자도 어디서 나올까? 동인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진 가장 큰 이유는 이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자리를 둘러싸고 살림 세력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척 출신 그 중에서도 약간 이 훈구 세력과의 관련성이 있었던 인물에 대한 포용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척신정치의 문제라고 불러요. 척신정치의 문제. 그럼 척신정치가 뭐냐면 외척으로서 신하인 사람을 정치에 쓸까라는 거 갖고 싸웠던 거야. 자, 우리 사화의 마지막 네 번째 사화 보면 잠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볼까? 을사사화가 있지 얘들아. 근데 을사사화는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살인이 피해를 봤던 거거든. 그러니까 살인의 입장에서 외척은 살인의 적인 거야. 그리고 이 외척이랑 훈구가 연합해가지고 살인을 죽였던 거였었거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있는 심우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비의 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우겸은 또 외척이자 신하. 그러니까 얘가 척신이었던 거지. 근데 심우겸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외척이자 신하였었지만 얘는 좀 특이하게 사림을 공격하는 입장이 아니라 보호하는 입장이었어. 그러니까 사림들이 얘 노선이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왜냐면 사림의 머릿속에는 척신은 나쁜 사람이라 배웠거든. 근데 심우겸은 척신인데 사림을 도와준 인물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심우겸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척신이라고 해서 외척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나쁜 거는 아니다. 심의겸 같은 착한 사람도 있으니까 척신도 정치를 참여하게 해주자 라는 게 심우겸의 무리 서인의 입장이었었고 동인의 김효원은 이들은 애초부터 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척신은 나쁜 거야. 훈구하고 외척은 우리의 스승님들을 죽인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같이 정치를 하면 안 돼. 이런 게 머리에 박혀있는 게 동인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동인하고 서인의 가장 큰 차이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먼저 기성살림 또는 선배살림이라고 해서 이 명종 시기부터 권력을 잡고 중앙으로 진출한 오래된 살림들. 이들은 주로 어떤 붕당에 많이 있었냐면 서인에 많이 있었어. 이 심우겸을 따르는 사람들이 꼰대들이 쉽게 말하면 기성살인들. 근데 이들은 심우겸 자체가 척신이었기 때문에 척신 정치에 대해서는 온건한 입장을 갖고 있는 붕당이었어. 에이 척신이라서 나쁜 건 아니야. 이런 입장인 거지. 근데 반면에 김효원을 따르는 동인 같은 경우에는 후배살인들이거든. 얘네는 척신 정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야. 척신? 이 나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해? 이런 입장이 동인이었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얘들아. 동인하고 서인이 섞일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래서 계속 치고받고 싸웁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 붕당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건 어느 왕 시기 때부터? 선조 시기 때부터 동인과 서인이 나누어지기 시작을 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싸우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인생을 또 오래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가는 건데 동인 MG들이에요. MG는 화가 나면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아요 여러분들. 들이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동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어떠한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끼리 또 싸우기 시작을 해. 그러다 보니까 동인이 다시 또 분열을 겪게 됩니다. 그에 비해 서인은 분열을 겪었어 안 겪었어? 안 겪고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결국 이 동인이 분열한 결과 두 개의 붕당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북인이라고 하는 붕당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남인이라고 하는 붕당이었었습니다.
먼저 이 북인이라고 하는 붕당 이렇게 써볼까? 북인이라고 하는 붕당은 스승이 있었어요. 자, 우리 동인이라고 하는 붕당의 스승 누구하고 누구의 제자가 뭉쳐 있었지? 우리 이렇게 써볼까? 동인은 스승을 먼저 써볼게. 조식이랑 이황의 제자들이 결성했던 붕당이었고 지역적으로 보면 영남지방, 경상도 지역의 살인들이 많았다고 했었지. 반면에 여기는 서인 같은 경우에는 이이의 제자와 성혼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었었고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살인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 얘들아. 그치? 자, 그런데 이 동인 내부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자 북인은 조식의 학파를 따르는 제자들이, 남인 같은 경우에는 이황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인이라고 하는 붕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파에 따라서도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근데 처음에 정권을 잡았던 건 서인이 아니라 북인이었어요. 왜냐면 이 북인 세력들이 지지했던 왕이 누구였었냐면 광해군이었거든.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은 세트야, 얘들아. 광해군 시기 때 북인이 세트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을 지지하면서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을 기획했던 그 세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북인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지만 광해군이 여러 유교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폐위당하고 인조가치기를 하게 되죠. 그때 북인과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지지하면서 권력을 장악한 붕당을 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인 세력들이 인조를 국왕으로 지지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친명배금 정책이라는 걸 실시했던 거지. 반면에 중립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나온 김에 한번 생각해볼게. 중립외교란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했던 외교 방식, 이걸 우리는 중립 외교 정책이라고 설명했었죠.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맞아 이런 거였지 요거만 떠오르면 괜찮아, 얘들아. 알겠지? 자, 근데 문제가 결국에는 북인이라고 하는 세력은 인조가 즉위하면서 광해군이 사라짐과 동시에 다 같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역사에서 북인은 나올 리가 없어. X 쳐볼까? 요렇게 북인 사라졌어 이제. 안녕. 자, 그럼 남은 게 누구야, 얘들아? 서인 남아있지, 지금 서인. 그리고 남인이 남아있는데 처음에는 타협하고 공존하면서 같이 공통의 의견도 만들 만큼 붕당이 좋은 기능을 하고 있었어. 근데 주도한 건 누구였었냐면 인조를 왕으로 앉힌 게 서인이다 보니까 서인이 주도하고 이 시기 때 정치 모습은 서인이 주도를 하면서 인조를 왕으로 만든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남인이 이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 사건을 계기로 남인과 서인이 크게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싸움은 몇 차전? 1차전. 두 번째 싸움은 2차전. 그럼 얘들아 1차전을 겪었다라는 말은 뒤에 2차전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1차전에서는 승부가 안 난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진짜 승자를 가려보자 하고 나타난 게 2차전이었던 거지. 1차전에서 발생한 사건을 우리는 예속논쟁이라 하는 거예요. 예속논쟁. 먼저 예속논쟁은 궁중의뢰인 상복 입는 기간을 놓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발생한 논쟁이라는 거. 첫 번째, 상복 입는 기간. 두 번째,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발생을 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이냐? 이 효종이라고 하는 인물의 정통성 문제 때문인데 사실 효종은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효종은 몇 번째 아들이냐면 인조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들이라는 거는 차남이라는 거고 정식으로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다는 거야. 이 소현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 죽게 되면서 둘째였던 효종이라고 하는 인물, 복림대군이 왕이 앉았던 건데 이 효종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속 논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서인 같은 경우에는 왕보다는 신하의 권한을 조금 더 중요시 생각하는 붕당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서인은 애초에 소현세자가 살아있었으면 효종은 둘째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은 왕이 되면 두 번째 아들은 신하가 되는 게 아니냐, 왕의 신하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효종한테는 왕대우를 할 필요가 없이 사대부 관리들과 똑같이 대우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서인은 1차 예송이라 불렀던 기해예송, 이 사건은
효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망했을 때 발생한 사건이었었는데 이때 효종의 어머니, 근데 계모예요, 계모. 이 계모라고 하는 거는 친모가 아니라 그 다음 엄마라는 거지. 두 번째 엄마. 이 계모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냐면 1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신하들이 1년 입었거든. 반면에 남인 같은 경우에는 신하의 권한보다는 왕의 권한을 조금 더 강조하는 세력이야. 그래서 원래 왕이 입는 3년을 입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둘의 싸움에서 첫 번째 예송의 승자는 누구였었냐면 서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이 1차 기해예성이 발생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현종이 든든한 자기의 지원군을 만들지 못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의 아버지 시기였었던 인조 때부터 권력을 장악해 왔었던 이 서인들의 손을 들어 주었던 거죠.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예송은 또 다른 일이 벌어져. 이제는 효종 말고 효종의 부인이었던 효종의 비가 죽습니다. 현종으로 따지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때 성임 똑같아요. 효종의 비도 중전대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 사대부의 부인처럼 해라. 9개월 입자고 합니다. 반면에 남이는 중전대우하자 1년 입자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근데 상복은 오래 입으면 오래 입을수록 존경을 표하는 거니까 현종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 번째 때는 본인의 지지 기반도 갖췄기 때문에 이제 남인의 편을 들어주게 됐던 거죠. 그래서 2차 예송은 남인이 이기게 됩니다. 그럼 얘들아 1차와 2차의 결과가 서인 한 번 이기고 남인 한 번 이긴 거니까 확실한 승자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몇 차전? 2차전으로 돌입합니다. 그 2차전이 바로 숙종시기 때였었는데 이때 집권하는 붕당을 포인트가 여기지 급격히 교체하는 정치 형태가 등장하고 이걸 우리는 환국정치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기억해야 하는 환국이 총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내용은 몰라도 괜찮지만 순서는 조금 기억을 해야 한다. 우리 외우라고 할 때 경기도가 갑이야 라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었지. 첫 번째는 경신왕국, 두 번째는 기사환국, 세 번째는 갑술환국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먼저 경신왕국에서는 서인 세력이 승리를 한 환국이었었고 기사환국은 남인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환국의 결과 서인 세력들이 분열을 하게 되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갑술환국 마지막 환국에서 서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게 보니까 얘들아 예송 논쟁이나 환국이나 어떤 한 붕당이 전부 이긴 케이스는 있어 없어? 없어. 남인도 이겼다가 서인도 이겼다가 서인 이기고 남인 이기고 서인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갔던 거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환국의 결과로 아까 봤던 무슨 환국? 기사환국의 결과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붕당 정치의 큰 흐름을 전개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체크할 포인트 현종 시기 때 예송 논쟁이 일어났었고 숙종 시기 때 환국 정치가 있더라. 오케이? 이렇게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탕평 정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환국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 당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국 정치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 자, 얘들아 보면 환국 때 서인하고 남인이 함께 정치하는 모습은 보였니 안 보였니? 안 보였어. 한쪽 세력이 권력을 다 먹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일당 하나의 분당이 모든 것들을 전담한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일당 전제화 현상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얘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영조와 정조는 인정하자.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우리가 정치를 함께 하는 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왕들 영조와 정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인재를 등용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 이거를 탕평의 정신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조는요 실제로 탕평파를 육성하기도 했었고 또 이러한 탕평 정신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비석에 담아 탕평비라는 걸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탕평비는 어디 세우냐면 조선의 최고 유학기관인 성균관 입구에 세워놔요. 왜?
미래 관리가 될 사람들한테 보라는 거야. 나는 붕당에 따라서 사람을 가려 뽑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그리고 붕당의 근원제들을 전부 다 없앱니다. 첫 번째로 살인의 핵심 근거지였던 서원을 정리하기 시작하고요. 애초에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였었던 이조전랑의 권한도 축소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영조 시기 때 민생 안정책을 실시합니다. 균역법을 실시해서 합법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도 실시했었죠. 편찬 사업으로는 속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편찬되었었더라. 정조 볼게. 정조 때는 정조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설치합니다. 첫 번째는요, 규장각이라고 하는 기구고, 이 기구는 집현전 홍문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정조가 신하들에게 학술 연구를 시키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고 이 규장각이 등용시켰던 세력이 원래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에 천대받던 계층이야.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지. 사회사 할 때 중인 계층 중에서도 첩의 자식들, 서얼이라고 하는 계층을 정조 때부터 처음으로 등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규장각이 어떠한 역할을 맡기냐면 책을 검사하는 역할, 검서관의 역할을 맡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조 본인을 지키기 위한 친위 부대를 둡니다. 이 당시 정조 시기 때 노론 세력들이 자꾸 암살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서 본인의 호위 부대를 이끌고 다녔었는데 이걸 우리는 장용영이라고 불러요. 옛날 드라마 중에 무사 백동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백동수라고 하는 인물이 정조의 장용영에 소속돼 있었던 정조의 거의 오른팔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홍구경 이런 유명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 무덤도 만들었었죠. 화성을 건립하고 이 화성 건립 과정에서 이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던 게 정약용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들었던 거의중기라고 하는 문화유산 덕분이라는 것도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조 시기 때 생임이 시전 상인의 특권이었던 금난전권을 폐지하면서 자유로운 상행위를 장려했었고, 이 시기 대전 통편 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해서 법전도 바꾸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뭐 여기 보면 탁지지도 편찬했고요.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무예 도보 통지 라고 해서 이 정조가 또 무술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정말 스마트한 국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예에 대한 서적도 이 시기 때 편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종조의 탕평정치와 붕당정치의 전체적인 흐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계속 여러분들이 말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를 그냥 보는 것보다 얘들아, 이거 할 때 그냥 영상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 지금 교재는 필기가 돼 있잖아. 진짜 백지를 꺼내보는 거야. 그 백지를 꺼내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그냥 아무 의식의 흐름 없이 그냥 이렇게 적어. 분당 계속 적는 거야. 이조전랑, 척신정치, 빈칸을 계속 이렇게 적어봐. 동인, 김효원, 서인, 심의겸, 북인 없어졌고 이건 조식이었었어. 남인, 여기는 이왕이었었지. 예성논쟁, 이거는 현종시기 때야.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거, 이건 숙종시기 때인데 예성논쟁은 1차는 서인이 이겼고 2차는 이렇게 너네가 쓰라고 선생님 백지복습을 하는 거지 그냥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입으로 말하고 자꾸 쓰다 보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 32쪽에 있는 문제도 같이 쌤이랑 풀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쌤은 다음 강의죠. 16강입니다. 조선정치의 변동 마지막 시간이고요. 세도정치기와 농민봉기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바이바이.